안녕하십니까. 저희 지난 시간에는 수면 단계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중에 REM 수면 단계의 특징을 살펴봤었습니다. REM 수면 동안에 주로 꿈을 꾼다고 했었는데 REM 수면이 우리가 한 7, 8시간 통상 잔다고 할 때 그것이 한 4번에서 5번까지 반복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매번 꿈을 꾼다라고는 보장할 수 없지만 주로 REM 수면 기간 중에 꿈을 꾼다고 하니까 꿈을 많이는 그죠? 5회 아니면 적게는 최소한 그죠? 한두 회 정도는 꿀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꿈을 그걸 다 기억하지 못하고 우리가 주로 깨어났을 때 기억하게 되는 꿈은 바로 깨어나기 전에 REM 동안에 꾸게 되는 꿈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꿈이 깨어났을 때 언뜻 기억나더라도 몇 분만 지나면 그죠? 몇 시간만 지나면은 까마득히 기억이 안 나죠. 희미한 것이 아니야. 까마득히 기억이 안 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한 반나절 정도 지나가는데 저녁이나 그 다음날 되면은 또 까마득히 기억이 안 나요. 그건 우리가 이미 그 REM 수면 동안에 뇌의 각 부위의 그런 활동 정도를 살펴봤듯이 지금 여러분이나 저처럼 깨어있는 경우와 다른 그러한 어떤 뇌의 그 활동 패턴을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통상적으로 깨어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을 기억하는 것하고는 이제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그때는 기억이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기억이 장기 기억으로 오랫동안 응고가 잘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바로 그 현상 때문에 꿈이 오랫동안 기억되지 않는다는 것을 볼 때. 그런데 기억이 오랫동안 남는다, 응고화라고 하면은 익히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기억의 장기 기억화, 이것을 전문적인 용어로 컨솔리데이션 해서 응고화라 하는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위가 뭐죠? 바로 척두엽에 위치하는 해마라는 것이 거기에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꿈을 기억을 오래 하지 못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해마가 깨어있을 때와는 그런 기능이 이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이제 추측할 수 있고요. 또 한편으로 그렇지만 어떤 경우에 꿈은 오랫동안 남는 경우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벌써 한 4, 5년 됐을까요? 근데 아직까지도 세세한 부분은 제가 그때만큼 기억하지 못하겠지만 그때 느꼈던 정서, 소위 느낀 감정, 그리고 그 안에 있었던 그 줄거리는 여전히 기억이 나거든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서 그러냐면은 바로 그 꿈 내용 안에 그 정서가가, 이모셔널 밸류라고 하는데 정서가가 그만큼 높기 때문에 달리하면 감정이 많이 개입된 그런 꿈들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기억에 오래 남아요. 우리 기억과 관련해서 앞서도 단편적으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바로 지금 이제 말씀드린 것이 꿈을 얘기하다가 자연스럽게 또 기억을 얘기하게 되는데 바로 해마에서 기억이 오랫동안 남는 응고하에 중요한 변인으로서 작용하는 것이 그 기억의 내용이 정서가가 어떠냐에 따라 그것이 응고화가 잘 되어지느냐 잘 되어지지 않느냐, 즉 정서가가 높을수록 응고화가 잘 되고 빨리 되고 오랫동안 남아요. 그래서 꿈 같은 경우에 그런 정서가가 높은 그런 경우에는 꿈이 오랫동안 기억되어지고 즉 응고화가 잘 되어서 그리고 또 그런 정서가가 높은 꿈이라는 것은 우리 오늘 이 시간에 이제 꿈의 기능에 대해서 배울 텐데 그것이 뭔가 우리한테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고 그런 꿈을 꾸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적응적인 효과가 있는지 그에 대한 어떤 가설은 우리 꿈의 기능을 볼 때 이제 살펴보기로 하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중에 이제 해마와 관련해서 응고화 말씀드렸고 해마와 관련된 기억의 종류가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 기억들 중에 대표적인 것을 우리는 서술기억, 즉 언어의 형태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 꼭 저처럼 지금 말을 한다거나 글을 쓰지 않더라도 언어적으로 이렇게 사고한다든지 이런 언어의 형태를 기억할 수 있는 이런 기억들은 해마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그러한 해마가 언어적인 형태의 기억을 응고화시키는데, 즉 장기 기억으로 전환시키는데 또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하는 것이 바로 정서와 관련된 정서기억, 정서기억, 이런 것들이 거기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좀 전에 거기에 많은 감정이 개입된 그런 꿈들은 오래 남다 했죠. 바로 정서기억이 바로 그렇게 서술기억, 언어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기억의 응고화에 또 영향을 준다. 그럼 그 정서기억과 관련된 중요한 부위는 어디냐? 그거는 바로 편도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편도체에 대해서는 우리 이후에 수면 끝나고 정서 그리고 뭐 스트레스 뭐 이런 것들 다룰 때 편도체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리다가 뭐 서술기억 이런 거 말씀드렸고 그리고 정서기억이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각각의 기억과 관련된 중요한 부위 해마 편도체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이 이제 지난 시간 다뤘던 내용이고 그리고 지난 시간에 또 주제를 좀 하위 주제를 달리해서 이제 수면과 관련된 장애를 살펴봤었죠. 그 중에 우리가 우울증을 살펴봤고 오늘은 이제 기면 발작 그리고 REM 행동 장애라는 거 살펴보고 그 이후에 수면의 기능 그리고 꿈의 기능 이렇게 해서 우리 수면과 관련된 내용은 그렇게 해서 마치도록 할 생각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보던 우울증과 관련된 내용 좀 보도록 하죠. 우리 지난 시간에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렸고 이 부분 말씀드리지 못하고 마쳤었어요. 우울증과 관련된 모노아민 가설이라는 게 있어요.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신경계에서 즉 우리는 이제 중추신경계 그죠? 그 중에서 특히 이제 뇌와 관련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뇌의 어떤 특정 부위에서 모노아민의 수준이 감소되어 있을 때 그 모노아민의 작용 수준, 활동 수준이 감소되어 있을 때 그것이 우울증과 관련된다. 무엇이 원인이냐, 결과냐를 지금 떠나서 그 두 개가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럼 그 모노아민이 뭐냐 하면은 신경 전달 물질의 여러 신경 전달 물질을 이게 묶어서 부르는 카테고리 범주와 이름이에요. 그래서 모노아민에 해당하는 것이 뭐냐면은 바로 지난 시간에 여기 그림 밑에 있는 요 설명과 관련해서 언급했던 도파민 그리고 노르에피네프린 그리고 세로토닌 이 세 가지가 바로 모노아민이라고 다 묶어서 얘기할 수 있는 신경 전달 물질이에요. 그 모노아민 안에서도 또 도파민, 노르에피네프린 이런 것들은 또 하위 범주로 묶어서 카테콜라민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세로토닌은 또 인도라민이라고 불러요. 그럼 카테콜라민, 인도라민까지는 제가 쓰지 않더라도 그렇게 범주에서 부르는데 여기 카테콜라민이든 인도라민이든 간에 도파민, 노르에피네프린, 세로토닌 다 묶어서 이것이 모노아민이라는 큰 카테고리 안에 포함돼요. 그래서 이 모노아민에 해당하는 이런 것들의 그런 작용 수준이 감소되는 있는 상태가 우울증하고 관련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하나 더 첨가하면은 노르에피네프린인데 이 노르가 빠지고 그냥 에피네프린도 결국 여기 뭡니까? 이 모노아민에 해당하고 도파민, 노르에피네프린, 에피닌이 세 개 다가 카테콜라민에 해당해요. 에피네프린이 한 번 더 화학적 변화가 일어나면 노르라는 말이 붙어서 노르에피네프린 이렇게 부릅니다. 에피네프린은 익히 여러분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아드레날린 부르는 바로 그 약물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드레날린은 그 상표명이기 때문에 그 고유명사라서 저작권이 붙어서 이런 우리가 다루는 이런 교재라든지 전문 서적에서는 에피네프린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도파민, 노르에피네프린, 세로토닌 이 세 가지가 모노아민이라고 불려지는데 다 뭉뚱그려서 이 모노아민의 수준이 뇌에서의 어떤 특정 부위의 모노아민의 수준이 낮은 것이 우울증하고 관련되더라. 그러면은 그 우울증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앞서 우울증은 체온의 리듬하고도 관련이 있다. 그럼 체온이라는 것은 바로 그 일주율 를 보이게 되는데 그 체온의 일주일 리듬이 우울증을 겪지 않는 사람과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면 체온의 일주일 리듬을 통상적으로 정상이라고 얘기하는 그러한 수준으로 돌리는 것이 우울증에 도움이 된다. 그리고 그 체온의 리듬이라는 것이 또 수면의 주기, 깨고 자고 하는 이 주기하고도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수면 주기를 또 우울증을 겪지 않는 소위 정상적이라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리듬으로 돌려주는 것이 또 우울증에 효과적이다 얘기했고 이 지금 수면 각성, 즉 수면 주기와 체온 리듬이 일주일 보인다. 일주일이라는 것은 결국 SCN을 통해서 이 태양시, 즉 빛의 강도에 우리가 매일매일 세팅되어지는 것이니까 결국 빛에 노출되는 것,
이게 햇볕에 노출되는 거 아니면 인공 조명을 통해서 이렇게 그렇게 뭐랄까 빛에 노출시키는 이것도 우울증 경감에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는 것은 뭡니까? 지금 신경 전달 물질과 관련해서 모노아민의 수준이 우울증과 관련된다고 하니까 신경 전달 물질과 관련해서 우울증을 어떻게 치료할 수 있을까? 지금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슬라이드는 지금 수면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건 아니죠. 그런데 앞선 슬라이드에서 수면 장애하고 우울증은 완전 그냥 딱 붙어 다닌다. 우울증 있는 경우 반드시 수면 장애가 있고 수면 장애가 있는 경우에 우울증이 생긴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요 슬라이드에서 이제 우울증만 따로 떼내서 이제 살펴보는 중에 이제 모노아민이 수준이 낮으면은 우울증과 관련되니까 그럼 모노아민 수준을 높여주자. 그 높여주는 것이 뭐냐? 사만개 약물이고 SSRI고 SNRI다 이렇게 불렀어요. 그리고 거기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약물들 이름이 있는데 뭐 저도 이거 외우지도 못하고 뭐 실제 사용해 보면 제가 외우는 것이 아니라 알겠지만 제가 이 중에는 프로젝이라는 것은 워낙 좀 유명해서 제가 잘 외우지만 딴 거는 다 처음 봐요. 어쨌든 이런 약물들이 있다는 걸 제가 소개하고 싶어서 교재에 있는 것들을 옮겨놨고, 어쨌든 그리고 이 약물들을 뭉뚱그려서 또 캐테고리로 부를 때 사만개 약물, SSRI, SNRI라 부르는데 결국 사만개 약물이든 SSRI든 SNRI든 이게 다 어떤 역할을 하느냐? 바로 신경전달 물질이 방출, 분비되고 난 다음에 다음 세포에 작용해서 신호를 전달하죠. 그럼 그 신경전달 물질이 계속 이 시냅스 틈 사이에 머물러 있느냐? 아니요. 이것이 재흡수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재흡수되는 것을 막는다면은 그 신경전달 물질 이 틈새에 좀 더 오래 지속되면서 또 그 다음 세포의 수용기에 작용해서 신호 전달을 증폭시키겠죠. 뭐 촉진, 더 길게 오랫동안 한다든지 신호를 증폭시키겠죠. 그렇게 함으로써 바로 모노아민의 수준이 낮아진 것을 상당 부분 보상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여기서 사만개 SSRI, SNRI 다 재흡수를 차단하는 약물들이에요. 이러한 역할을 하는 약물을 다 뭉뚱그려서 효능제라 불러요. 효능제. 효능제는 신경전달 물질의 작용을 촉진하거나 흉내내는 것을 효능제를 한단 말이에요. 이 경우에 이 약물들이 직접 그 다음 세포의 수용기에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신경전달 물질이 분비됐다가 수용기에 작용하고 재흡수되는 것을 차단함으로써 여기에 좀 더 오래 남아서 다음 세포로 신호 전달을 할 수 있도록 부추기니까 바로 효능제다. 이렇게 그 역할, 그 약물 효과에 대해서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효능제에 해당하는 약물이 뭔데? 사만개 약물, SSRI, SNRI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 약물들은 다 모노아민, 아까 도파민, 노에피프린, 세로토닌이 분비된 다음에 재흡수되는 것을 막아주는 약물이다. 이렇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었어요. 자, 물론 이 하나의 축삭 종말에서 이 세 가지 모노아민에 해당하는 신경전달 물질이 세 종류가 다 분비되는 건 아닙니다. 지난 시간에도 그거 제가 언급해 드렸었는데, 도파민만 분비하는 축삭 종말이 있고, 그죠? 노에피프린을 신경전달 물질로 쓰는 시냅스가 있고, 세로토닌을 또 신경전달 물질로 쓰는 시냅스가 있을 거예요. 근데 요 사만개 약물은 이 세 종류의 신경전달 물질이 재흡수되는 걸 다 막고, SSRI는 S는 세로토닌, 또 S는 셀렉티브, R은 리업테이크, I는 이니비터예요. 즉 세로토닌 선택적 재흡수 억제제예요. 세로토닌 S, 셀렉티브 선택적, R이 바로 리업테이크 재흡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I는 이니비터. 그래서 세로토닌 선택적 재흡수 이니비터라고 붙이는 이런 약물들은 어디 세로토닌을 신경전달 물질로 쓰는 시냅스에만 작용해서 재흡수를 차단해서 우울증을 경감시키는데 작용하는 효능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또 SNRI는 세로토닌, 노르에피네프린, 리업테이크 이니비터. 즉 세로토닌과 노르에피네프린을 신경전달 물질로 사용하는 각각의 시냅스에서 재흡수를 이니비터, 억제해서 효능제 역할을 함으로써 우울증을 경감시키는 약물이다. 이렇게
나뉘고 그에 대한 약물들 이제 소개해 놓은 거. 그 여기 지난 시간에도 읽어봤지만 여기 읽어보시면 금방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참고로 제가 항불안제를 넣어놨는데 지금 요 슬라이드에서 제가 얘기한 건 이까지 우울증이죠. 수면과 우울증이 밀접하다. 앞서 얘기했고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그럼 우울증 자체만을 가지고 신경전달 물질과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얘기를 하는 중에 지금 우울증 약을 얘기한 거예요. 지금 달리하면 항우울제예요. 항우울제. 네, 항우울제. 항우울제는 3만 개 약물이 있고 SSRI가 있고 SNRI가 있고 구체적으로는 뭐 토프라닐, 프로젝트, 졸로프트 뭐 이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 항우울제를 지금 여기까지 얘기를 소개했는데 여기다 이제 참고로 항불안제를 넣어놨어요. 실제 처방되어지는 거 보면 항불안제, 즉 불안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쓰는 정신과 약물이나 우울증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정신과 약물이나 거의 똑같은 걸 처방해요. 대동소이해요. 그래서 항우울제로 쓰는 약물을 항불안제도 쓰기로 하고 항불안제를 쓰는 약물을 항우울제로 쓰기도 해요. 이게 뭐예요? 바로 우울과 불안이 이게 밀접하다는 얘기죠. 우리 정서 스트레스 가서 볼 텐데 바로 우울증은 가장 대표적인 스트레스로 인해서 일상에서 흔히 나타나지만 심각한 그런 질환이다, 문제다, 해결해야 될 문제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바로 그것이 뭐 스트레스로 인한 우리의 긴장감 이렇게 표현하지만 우리의 정서적인 용어로 표현하지만 그게 바로 불안과 관련된 거예요. 바로 불안 자체예요. 스트레스는 우리에게 불안을 요구하는 거죠. 어떤 변화에 적응을 요구를 하는데 우리가 정서적으로 경험할 때 그것을 불안이라는 이름으로 묶을 수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제 정서와 스트레스 할 때 그것이 자연스럽게 불안을 다루는 내용을 소개할 거예요. 그래서 항불안제나 항우울제나 그게 그거예요. 제가 전문가라서 처방을 하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특정적으로 여기에 쓰이는 약물, 여기에 쓰이는 약물도 있겠지만 주로 보면은 불안제로 쓰이는 약물이 우울제로, 항우울제로 쓰이는 약물이 항불안제로 이렇게 사용돼요. 이걸 통해서 이 두 개가 밀접한 관련이 있구나. 또 그럼 이걸 통해서 추측할 때 우울증과 관련해서 수면의 장애가 있다. 수면의 장애가 있을 때 우울증을 경험한다. 그것이 바로 스트레스, 불안과 관련된 문제구나. 이렇게 또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죠. 실제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참고로 넣는 것이 있는데 마오 유전자의 불활성화인데 일단 마오라는 게 뭐냐면 여기 나와 있어요. 마오는 MAO인데 마오가 M이 바로 모노아민, 아까 말씀드린 모노아민, A가 죄송해요. M이 모노, A가 아민, O가 옥시데이즈예요. 모노아민 옥시데이즈, 즉 모노아민 옥시데이즈. 그래서 모노아민 산화 효소라는 효소가 신경 종말 안에 있단 말이에요. 있는데 이 녀석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너무 많은 신경 전달 물질이 만들어지면 그걸 깨트려 버려요. 그래서 분비가 안 되도록. 왜? 너무 많이 분비가 되어도 이것이 곤란하니까 적정량이 분비되어야 하는데 너무 많이 분비되면 곤란하니까 잉여 생산물을 깨트려 버리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MAO는 모노아민 산화효소, 마오라고 부르는데 얘네들은 뭐요? 아까 모노아민은 도파민, 노에필린, 세로토닌이 다 거기에 해당한다 했죠. 그러면 각각의 도파민 세포에서, 각각의 노에필린 세포에서, 각각의 세로토닌 세포에서 너무 많이 만들어진 걸 얘가 깨트린다. 그런데 모노아민 옥시데이즈, 즉 모노아민 산화 효소를 작용하지 못하게 하는 약물이 있어요. 그걸 여기 MAOA라고 써요. 모노아민 옥시데이즈 이니비터. 그죠? 이 약물을 사용하게 되면은 이 약물이 작용하면은 모노아민이 작용 못하죠. 그러면 잉여물로 만들어진 신경전달 물질이 그대로 방출되니까 모노아민 옥시데이즈 이니비터 사용하기 전보다 더 많은 신경전달 물질을 분비하게 되죠. 그러면 MAOA도 효능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바로 이 약물들이 했는 것과 동일한 최종적인 결과를 만드는데 작용하는 구체적인 메커니즘이 상이하죠. 그래서 최초로 항우울제로 쓰였던 것이 이거예요. 이건 어떻게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마오 이렇게 부르는데 이거는 모노아민 옥시데이즈 이니베이터, 즉 모노아민 산화효소 억제제를 부르는데 MAOI가 제일 먼저 항우울제로 쓰였던 약물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효능제로 항우울제로 사용된다라는 걸 추가하고 저는 여기서 MAOI를 소개하려는 게 제가 주 의도는 아니었고
바로 모노아민 옥시데이즈, 모노아민 산화 효소를 만들어내는 유전자가 있는데 이 유전자가 다른 사람보다 활성정도, 즉 활동이 떨어져 있는 사람 같은 경우에 보니까 공격성이 높더라는 거예요. 물론 이 유전자만으로 결정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 교재도 나온 얘기인데 이러한 MAO, 마오라는 효소를 만드는 유전자의 활동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저조한데 그 사람이 어렸을 때, 그것도 초기에 어릴 때 어떤 그런 폭력 장면이라든지 자기가 그 상해를 당했다든지 소위 트라우마, 외상을 경험했다든지 외상 장면을 목격했다든지 이런 경험들이 합쳐질 경우에 그 사람들이 청소년이 되고 성인이 됐을 때 굉장히 공격성이 상대적, 굉장히란 말은 제가 빼고 다른 사람에 비해서 공격성이 높다는 걸 발견했어요. 모노아민이란 것이 우울증, 불안뿐만 아니라 이게 공격성하고도 관련된다는 것을 또 추측해 볼 수 있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련되는지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우리 시간상 곤란하고 관련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우리가 정서와 스트레스 하면은 바로 불안이라는 것. 아까 불안은 스트레스하고 직접 관련이 있다 했죠. 바로 불안이라는 걸 다룰 때 공격성이라는 걸 또 다룰 거예요. 자, 어쨌든 그 구체적인 어떤 기전 이런 것들은 생략하고 바로 이 마오 효소가 잘 작용하지 못하면, 얘가 잘 작용하지 못한다. 즉 얘를 만든 유전자가 활동이 저조하다. 그러면 얘가 적게 만들어진다. 그럼 여기에 잉여분이 전달물질이 많다는 얘기죠. 잉여분이 전달물질이 많다는 얘기는 상대적으로 많이 분비된다는데 그것이 공격성하고 관련되는 거예요. 어릴 때 그런 초기 경험하고 합쳐지면. 그런데 왜 이럴까라고 살펴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 연구하는 사람들이 갓을 이론을 내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즉 마오가 잘 만들어지지 않아서 모노아민이라는 신경 전달물질이 많이 분비되는 사람들 보니까, 그리고 초기에 그러한 그 트라우마와 관련된 직접적인 간접적인 경험을 한 사람들 보니까 정서 반응. 자, 지금 다음 주제가 정서라 했어요. 정서 반응들이 다른 사람보다 높더라는 거예요. 민감하더라는 얘기예요. 즉 스트레스에 취약하더라는 얘기예요. 스트레스에 취약하다. 즉 스트레스는 아까 긴장이라 얘기했지만 정서라는 범주 아래서 얘기를 하자면 불안이라 했죠. 바로 스트레스 취약한 사람들이 불안, 그리고 그 불안이 공격성하고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마오가 나와서 마오와 관련된 모노아민이라는 것이 바로 공격성하고도 관련되고, 그러한 사람들이 기저에, 그런 아까 말씀드린 공격성이 높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기저에 보니까 민감한 정서 반응이 거기에 원인이겠다라는 그런 이론이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런 정서, 즉 스트레스에 민감한 것이 불안하고도 관련되고, 이 불안이 공격성하고도 관련되고, 이것이 바로 지금 우울증하고도 관련된 이 모노아민과 관련된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적어 놓은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련되는지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면 너무 시간이 많고 하니까 그냥 여러분이 좀 그 안에 통찰을 가지고 이게 추론해 보시길 바라고, 지금 정서, 불안, 공격성 요 부분은 우리 뒤에 스트레스 정서할 때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는 이제 두 번째 수면장애예요. 아까 초기에 제가 말씀드렸죠. 두 번째 수면장애, 오늘 수면장애, 우울증, 그리고 기면발작, 알림 행동장애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제 두 번째 수면장애입니다. 기면발작. 제가 지금 이렇게 막 흥분해서, 전 지금 흥분했거든요. 벌써 흥분해서 하다가 갑자기 푹 잠에 드는 거예요. 잠으로 빠져드는데, 여러분 통상적으로 주무시려면 그죠? 이렇게 공부를 하시든지 조용하게 쉬시다가 서서히 각성수준이 떨어져서 우리가 봤던 수면 단계를 거쳐서 그렇게 잠에 낮잠을 주무시더라도 그렇게 그런 단계를 그렇게 어쨌든 거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흥분해서 얘기를 하다가도 멀쩡히 뛰어놀고 잘 놀다가도 노래하고 춤추고 하다가도 갑자기 잠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잠이 갑자기 들이닥친다 해서 발작이란 말을 썼어요. 그래서 기면발작이라는 걸 일컫는 용어로는 이제 나르코렙시라 얘기하고, 흔히 일반적으로 발작할 때는 어택이란 말을 써요. 어택이 공격하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잠이 갑자기 들이닥친다, 아니면 우리 소위 이제는 요즘은 조현병이라 부르지만 간질 발작할 때도 간질이라는 이름에 해당하는 단어, 즉 조현병에
죄송해요. 간질이 조현병이 아니죠. 간질은 뇌전증이라 부르는데 뇌전증에 해당하는 단어는 따로 있지만 소위 발작할 때는 심장 발작할 때도 발작할 때는 어택이란 말을 잘 써요. 그 바로 발작이란 말이 그런 의미다. 갑자기 들이닥친다 이런 의미고 기면발작은 따로 용어가 있습니다. 자, 그 기면발작의 증상을 보면은 우리 교재에 자세하게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만 낮 동안에 갑자기 졸음이 확 들이닥쳐. 뭐 바로 갑자기 들이닥친다. 발작. 그래서 이것을 sleep attack이라고 그래요. sleep attack. 그죠? 낮 동안에 갑자기 졸음이 들어요. 우리 낮 동안에 졸리죠? 있죠. 저도 이렇게 제 스스로 잘 관찰해 보니까 오전 11시경 그리고 오후 한 4시경 정도 각성 수준이 떨어지면서 졸리더라고요. 깨어있는 동안에도 이 각성 수준이 오르락내리락 리듬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말 그대로 발작, 갑자기 들이닥친단 말이에요. 이런 증상이 있더라. 그리고 탄력 발작, 이 뭐 탄력 역자가 힘 역자거든요. 힘이 갑자기 빠지는 현상이 갑자기 나타나는 거예요. 또 발작이에요. 물론 이때는 어택을 쓰지 않고 이 탄력 발작에 해당하는 고유한 용어가 캐타플렉스라고 있는데 이 탄력 발작이 갑자기 생겨요. 갑자기 온몸에 힘이 빠지면서 확 무너지는 거예요. 정말 그냥 우리 그 높은 빌딩 같은 거 이렇게 폭파하는 거 보면은 그죠? 건축공학을 통해서 폭파하는 거 보면 동시에 터트려서 그냥 확 무너지잖아요. 그것처럼 이렇게 이렇게 막 활동하고 흥분하다가도 갑자기 그냥 푹 주저앉아 버려. 그리고 수면마비. 수면마비는 흔히 우리가 가위눌림이라 얘기하죠. 바로 그걸 얘기를 해요. 수면마비. 가위눌림인데 이 경우는 뭐냐면은 몸은 말 그대로 마비되어 있어요. 운동신경계가 정상적으로 활동하지 않아서 이게 소위 의지대로 움직이지 않는 거죠. 그런데 의식은 있는 거예요. 깨어있는데 몸이 움직이지 않는 이런 상태. 그러니까 완전히 깨어있는 상태도 아니고 우리 REM 수면 때 우리 체위근이 마비되면서 이완이 된다 했죠. 주로 깊은 수면에서 체위근이 이완되지만 REM 수면에서는 더 깊이 더 많이 이완되기 때문에 그때 REM 수면을 역설적 수면, 즉 깊은 수면이면서도 얕은 수면을 얘기했는데 바로 깊은 수면의 특성 중에 하나 REM이 갖고 있는 특성이 바로 체위근, 이 몸의 이 중심을 잡아주는 근육이 완전히 깊은 수면 때보다도 REM 수면 때는 더 이완이 된단 말이에요. 바로 그러한 현상하고 그리고 의식이 그 잘 때와 달리 지금 깨어있는 상태에 가까운 의식이 겹쳐져 있는 거예요. 완전히 깬 것도 아니고 완전히 자는 것도 아니고 이런 상태가 수면마비인데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가위눌림에 해당하는 거. 그래서 슬립 패럴리시스. 그리고 인면환각은 잠에 들어갈 때 인면이 뭐예요? 즉 수면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꿈인지 생신지 소위 트랜스 상태에서 경험하는 그러한 감각 경험, 환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hallucination 바로 그 단어 그대로 썼죠. 환각, hallucination. 그래서 힙나고기 hallucination 하는데 인면환각 이러한 현상들을 기면발작에서 보여요. 즉 그래서 기면발작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러한 현상 중에 한 2가지 이상을 그렇게 보인다고 그래요. 뭐 다 보이는 분도 계실 테겠지만 한 2가지 이상 보인다 이렇게 교재에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탄력 발작 같은 경우는 좀 이따 동영상도 보겠습니다만 아까도 제가 탄력 발작 처음 소개해 드릴 때 막 흥분해 있다가 갑자기 힘이 쭉 빠진다 그랬어요. 이 흥분해 있다 이거는 이제 우리 이후에 살펴볼 내용 뇌간, 뇌줄기 각성계하고 관련돼요. 뇌간 각성계가 REM 수면 동안에 이것이 활성화되어지는데 그렇게 되어지면은 뇌의 일정 부분이 활성화되는 반면에 이 체위근 그리고 이 하위 운동뉴런 즉 뇌관과 척수에 있는 운동뉴런들은 마비가 되어지는 이런 현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면발작을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바로 뇌간의 그 활성계가 명확하게 깨어나고 명확하게 자고 즉 깨어있는 상태와 REM 수면에 해당하는 이런 상태가 어중간하게 겹쳐져 있는 그러한 경우라고 생각을 해요. 즉 일반적으로 얘기하자면 뇌간이 정상인에 비해서 건강하지 않는 경우죠. 그런 분들이 막 흥분하다 보면은 그 뇌간이 활성화되어지면서 그 신호가 정상에서 벗어난 어떤 교란되어지는 현상이 되어지면 이것이 REM으로 탁 넘어가 버려요. 이 뇌간의 그런 활성 정도 수준이 REM 수면 때와 유사한 그런 상태로 넘어가 버려요. 그러면은 멀쩡하게 얘기하고 노래하고 흥분하다가 푹 주저앉아 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재 보시면은 어떤 남자분의 사례 보면은 결혼식장에서 갑자기 탄력 발작이 일어나서 저 기면증을 갖고 계신 분인지 모르지만 탄력 발작이 일어나서 주저앉았다 그래요. 그래서 너무 흥분하거나 분노할 때, 즉 뭐예요? 정서가 높은 경험을 할 때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결혼식장에서 왜 탄력 발작이 났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공포스러워서 났나 아니면 흥분하셔서 났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수면마비는 아까 수면마비와 관련해서 여러분 혹시 그 전신마취 해보셨거나 전신마취 하신 분이 깨어나거나 아니면 전신마취에서 쭉 그래서 맨 처음에 인덕션 하고 유도 마취하고 전신마취에서 쭉 빠져들 때 한번 관찰해 보신 분 계세요? 그때 되면 소위 우리에겐 트랜스 상태, 의식도 아니고 의식이 없는 상태도 아닌 그죠? 그런 어중간한 상태에서 보여진 기이한 행동들이 있어요. 저는 저희 그 첫째 녀석이 맹장 수술을 하는데 좀 늦게 해서 좀 간단한 수술을 좀 복잡하게 됐어요. 그 시기를 놓쳐가지고 너무 오랫동안 이 아프다가 병원에 가서 그래서 전신 마취를 했는데 깨어날 때 보니까 얘가 몸은 움직이는 거 말은 하는데 전혀 상황도 안 맞고 그런 엉뚱한 행동, 소위 우리가 이게 엉뚱한 행동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바로 이제 의식이 불분명한 그리고 의식이 깨어있는 그런 중간 상태, 즉 꿈과 깨어있음 중간이 걸쳐있는 그런 상태인데 바로 수면마비가 바로 그러한 상태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고 마찬가지로 인면환각도 그죠? 그런 트랜스 상태라고 우리 흔히 얘기하는 그런 경우에 보게 되는 그런 감각 경험이죠. 현실인지 꿈인지 구별 안 되어지는 이런 현상들이 기면 발작이 보여주는 현상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가 동영상을 하나 찾았는데 지금 나르코렙시를 기면 발작을 갖고 있는 꼬마의 경우를 보여줍니다. 이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애를 뭐 동영상 찍기 위해서 그런 걸 모르겠어요. 좀 흥분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주변 사람들이. 애들 지금 뭐 이렇게 뭐 같은 행위인데 탄력 발작이 났어요. 지금 몸이 컨트롤이 안 되는 거죠. 체위근이 완전히 이완되어가지고 그 깔리는 상태에서 보이는 체위근의 현상과 의식은 지금 있어요. 의식은 있어요. 깨어났어요? 네, 탄력 발작이 일어났어요. 네, 꼬마의 경우에 그 기면 발작이 일어나는 걸 봤는데 이것이 뭐 계단을 내려온다든지 성인들 같은 경우에 운전을 하다가 이런 일이 나면 굉장히 위험하죠. 근데 그 꼬마 같은 경우에 그 화면상으로 극명하게 보이는 것은 이제 탄력 발작이 극명하게 보이고요. 그 경우에는 이제 의식이 있는데 이 몸이 자기 마음대로 안 움직여지는 거 이런 것도 이제 기면 발작입니다. 자, 그럼 기면 발작의 경우에 어떤 약을 쓰느냐 하면은 바로 각성과 관련된 약물을 써요. 좀 앞서도 제가 뇌간, 뇌줄기, 각성 뭐 이런 말을 썼었어요. 뇌간, 뇌줄기, 각성 뭐 시스템 이렇게 불러요. 또는 뇌간 활성 시스템 이렇게도 불러요. 자, 뇌간하고 지금 각성이 이제 키워드예요. 이거 각성 시스템 대신 이제 활성 시스템 이렇게도 부르는데 이렇게 우리 몇 번 뇌에 대해서 구조에 대해서 살펴봤었는데 거시적으로 제가 뇌를 그려보면은 그리고 여기 이제 소뇌가 있고 여기에 좀 불룩하니 이렇게 해서 이 정도 이렇게 안쪽에 안 보이는 부분 제가 점선으로 대충 표현하면 그래서 이 부분이 뇌줄기에 해당하고 나머지 이 부분은 이제 전뇌에 해당하고 전뇌 그리고 점선으로 표시한 보이지 않는 이 부분이 이제 중간쯤 위치한 데서 중뇌 그다음에 요 뇌줄기 중에 이게 겉으로 보이는 이 부분이 이제 후뇌에서 전중으로 나누는데 어쨌든 중뇌하고 전뇌를 합쳐서 이것이 기둥처럼 이렇게 딱 버티고 있다 해서 뇌간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 뇌간에 아까 봤었던 모노아민, 뭐 도파민 앞장 안 쓰겠습니다.
그리고 노르에피네프린, 그리고 세로토닌,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어요. 이후에 살펴볼 텐데 아세틸콜린 해서, 아세틸콜린은 줄여서 크게 대문자 A, 대문자 C, 소문자 H 이렇게 써요. 아세틸콜린. 예, 이건 도파민입니다. 이건 노르에피네프린, 세로토닌, 그리고 아세틸콜린. 이 신경 전달 물질을 분비하는 신경 세포들이 모여 있는 핵들이 바로 이 뇌간에 포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녀석들이 뇌 전체로 쭉쭉쭉쭉 신경 전달 물질을 분비해요. 그래서 뇌 전체를 깨워내는 거죠. 우리 컴퓨터를 가지고 워드 작업을 하든지 동영상을 보든지 내가 거기다 그림을 그리는지 하려면 일단 컴퓨터에다가 전원을 넣어야 되겠죠. 바로 그러한 역할을 하는 부분이 이 뇌간, 그리고 이 뇌간에서 이런 신경 전달 물질이 뇌 전체를 깨워내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아까 뇌간 뇌줄기 각성 시스템, 뇌간 뇌줄기 활성화 시스템 하면은 바로 이 시스템과 관련된 시스템 하면 바로 이 신경 전달 물질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에요. 자, 지금 기면발적 같은 경우에 이것이 각성에 문제가 있다. 완전히 깨어난 것도 아니고 잠든 것도 아니고. 그래서 기면발작이 일어날 때 그 나타나는 특징을, 증상, 심프텀을 자세히 보면 이것이 REM 때 나타나는 그러한 증상들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깨어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자는 것도 아니고, 즉 자는 중에 REM 수면 상태도 아니고, 그 두 가지가 어중간히 겹쳐져 있는 거죠. 그래서 앞서도 제가 뇌간이 건강하지 못하다라고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얘기를 했는데, 뭔가 뇌간에서 각성과 그렇지 않은 이런 상태를 명확하게 구분해주는 이러한 어떤 기능이 지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제 제가 평이하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기면발작 같은 경우에 사용하는 치료약이 뭐냐면은 메틸페니데이트라는 약물을 써요. 이건 약물 이름이고 시중에서 상표명은 고유명사니까 제가 대문자로 씁니다. 리탈린이라고 불러요. 리탈린. 이게 어떤 약이냐면은 ADHD의 치료제로 써요. 한간에는 공부 잘하는 약, 집중력 높이는 약 이렇게 불려요. 이거 이번 몇 개월 전에 신문에도 일간지에도 났어요. 수능 시험 가까워지면 이 처방 건수가 높아진다. 특히 그 강남이랑 분당에서 이 가장 많이 처방되어진 약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메틸페니데이트 이건 약물 이름이고 리탈린은 상표명이에요. 그래서 대문자 쓴 거예요. 고유명사라서. 근데 이것이 ADHD 치료제로 쓰이는데 바로 ADHD는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죠. 근데 이 주의라는 것은 각성하고 밀접하거든요. 그런데 바로 이 메틸페니데이트는, 자, ADHD 얘기 이제 그만하고요. 자, 이 메틸페니데이트를 기면발작의 치료제로 써요. 그런데 이 메틸페니데이트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지금 여기 보여진 게 앞서 봤던 그 그림과 유사하게 축삭 종말, 그리고 여기는 다음 세포의 가지돌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수용기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도파민이 분비돼요. 그럼 이 시냅스는 축삭종말과 그 다음 세포의 가지돌기 사이 여기를 시냅스를 한다 했죠. 이 시냅스는 도파민을 신경 전달 물질로 쓰는 시냅스예요. 그때 도파민이 분비되고 난 다음에 이 도파민이 재흡수되는 것을,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재흡수되는 것을, 분비되고 난 다음에 재흡수되는 것을 차단하는 약물 중에 하나가 바로 메틸페니데이트예요. 그래서 기면발작에 메틸페니데이트를 사용함으로써 이 경우에 도파민이 분비되었다가 재흡수되는 것을 차단해서 더 오랫동안 남아서 수용기에 작용하도록 하니까 효능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메틸페니데이트는 도파민 시냅스에서 효능제 역할을 해가지고 기면발작에 치료 효과를 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도파민을 분비하는 곳은 어디냐? 결국 뇌 전반에 여러 부위에 분비하는데 그 기시점이 어디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뇌간 각성계라고 부르는 뇌간 안에 도파민이 세포가 모여 있는 거예요.
도파민뿐만 아니라 아까 모노아민에 해당하는 신경전달 물질, 그리고 아세틸콜린도 뇌간에 포진해 있다 했죠. 그 중에 지금 도파민이 기면 발작에 관여가 되어지는데, 이 또한 각성 시스템과 관련되어지고, 각성은 또 주의하고도 관련되죠. 그래서 아까 ADHD 같은 경우에 바로 효능제 역할을 하는, 도파민 효능제 역할을 하는 메틸페니데이트가 바로 ADHD의 또 치료약으로 그렇게 쓰이는 거예요. 뇌간에서 도파민을 신경전달 물질로 만드는 세포들이 모여있는 신경핵 어딘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앞서 우리 1학기 때 수업 들었던 분은 기억이 나시는 분도 계실 테고, 뭔데라고 이렇게 기억이 날똥말똥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바로 파킨슨병과 관련된 흑질 또는 흑색질이라 부르는 세포핵, 그리고 보상 경로와 관련해서 출발점으로 얘기한 BTA, 이건 줄임말인데 복측피계야라는 부분이, 복측피계야라는 부분이 바로 어디요? 뇌간에 딱 포진하고 있는 신경전달 물질을 도파민으로 만드는 세포핵이에요. 여기서 출발해서 어디? 전뇌 쪽으로 도파민을 쭉쭉쭉쭉 뿌려주는 거죠. 그런데 바로 기면 발작이 바로 이 도파민 시스템의 효능제로 작용함으로써 바로 각성과 관련해서 효과를 발휘하는 거죠. 이걸 통해서 볼 때 이 뇌간 각성계, 도파민과 관련된 뇌간 각성계가 뭔가 정상적으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이 기면 발작하고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실제 그렇고요. 앞서 제가 그 REM 수면 얘기를 하면서 2인증 뜻 말씀드렸었어요. 2인증은 디퍼스널라이제이션이에요. 유체 이탈 이런 말 들어보셨죠? 바로 그걸 전문적으로 일컫기를 2인증 디퍼스널라이제이션이라. 즉 제가 제 몸을 쭉 빠져나와서 제 몸을 이렇게 들여다보는 이런 경험을 하게 돼요. 그걸 2인증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앞서 봤던 기면 발작을 가진 사람들이 2인증 경험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이 2인증 경험은 대체로 언제 하게 되냐면, 좀 전에 유체 이탈이라는 말도 했지만 임사체험 때, 즉 죽음에 해당하는 아니면 죽음에 버금가는 큰 위험이나 공포를 경험했을 때 바로 그렇게 유체 이탈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경험과 함께 여러 가지 그런 그 정서적인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때 바로 나타나는 현상이 전문적으로 2인증, 그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가 2인증인데, 그 2인증이 좀 전에 말씀드린 기면 발작을 가진 사람들이 이러한 2인증을 보이는 확률이 높다는 거. 자, 여기서 2인증을 경험할 때와 관련해서 뇌영상 연구를 한 것을 여기서 간략하게 그림과 설명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건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뇌의 가장 깊숙한 곳이라는 책에서 가져온 거예요. 그 책 전체가 바로 금방 말씀드린 이런 2인증, 소위 2인증이란 증상을 포함하는 임사체험과 관련해서, 그리고 소위 영적 체험이다, 경험이다 얘기하는 이런 현상을 뇌의 생리학적 관점에서 설명해 본 책이에요. 그 책 내용 전체가. 거기서 가져온 것인데, 여기 읽어보시면 PET 영상 207개를 조합하여 만든 이 그림은 렘 수면 중에, 렘 수면 때의 의식 상태를 렘 의식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렘 의식, 렘 수면 하면 그것이 이제 같은 상태를 얘기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렘 수면 중에 뒤 바깥쪽 앞이마요. 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뒤 바깥쪽 앞이마. 이건 한글 쓰기를 했는데, 우리 기존에 쓰던 한자 말로 하면은 바로 배, 외측, 전전두, 옆이에요. 자, 이마 쪽이 전두엽이죠. 그 중에서 더 앞쪽이 있으니까 전자를 하나 더 붙였어요. 전전두엽인데, 자, 제가 이게 지금 오른쪽 내, 왼쪽 내를 합시다. 이게 이마 쪽인데. 자, 이마 쪽 중에서, 자, 지금 한 손으로 가르쳐야 되니까 이제 한쪽 뇌만 보겠습니다. 자, 이마 쪽 중에서도 더 앞쪽, 전전두엽인데, 이 안쪽 부분은 내측 전전두엽 또는 내측 전전두 피질. 자, 전전두엽을 이루고 있는 피질은 안쪽에 있는 내측 전전두 피질, 그리고 이 아래쪽에 있는 복측 전전두 피질, 그리고 또 더 세분하면은 바로 이
안구가 있는 뼈 바로 위에 있다 해서 안화전두피질 이렇게 또 세분하고 이 바깥쪽에 전전두 옆 덩어리 중에서 이 바깥쪽 이 부분을 배외측 전전두 피질이라 그래요. 배는 이 배복자 이 배라는 뜻이 아니라 그죠? 이 등이란 뜻이요. 이 즉 등배자 등과 연이어진 면에서 안쪽 정중선 쪽이 아니라 바깥쪽이란 뜻으로 등에 연이어진 면에서 바깥쪽에 있는 배외측 전전두 옆 이 부분은 이 경우에는 이제 또 이제 그죠 그 덩어리 전체를 얘기하니까 옆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전두엽 중에서 전전두엽은 내측 전전두 옆 그리고 거기에 해당하는 겉질은 내측 전전두 피질 또는 내측 전전두 겉질 그리고 아래쪽에 복측 전전두 옆 복측 전전두 피질 안화 전두 옆 안화 전두 피질 그리고 지금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배외측 전전두 옆 배외측 전전두 피질이에요. 이 부분이 어떻게 꺼져 있다는 거예요. 이 꺼져 있다는 표현은 이제 PT 영상을 할 때는 이것이 이제 어떤 빛으로 이렇게 이미지화하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밝게 빛나지 않는다는 뜻으로 꺼졌다는데 그 의미인즉슨 여기에 있는 세포들이 에너지 소비를 적게 한다. 즉 활동 수준이 떨어져 있다는 거. 자, 우리 앞서 램수면의 특징할 때 1차 시각 피질, 1차 청각 피질, 그리고 1차 운동 피질, 그리고 뇌관이나 척수에 있는 바로 운동 뉴런 이런 것들은 활동이 감소되어 있고 그리고 후두엽증에서 1차 시각 피질이 아닌 다른 시각 피질 그리고 측두엽의 일부 그리고 전전두 지금 얘기한 전전두 피질 또는 전전두엽의 일부 그리고 변연계 그리고 다리뇌는 교라고도 부르고 뇌교라고도 부르는데 아까 제가 뇌를 그렸을 때 이렇게 하고는 여기 소뇌가 있고 여기 뭐 볼록하니 혹천 달려 있고 요만큼 했었죠. 요 밑에는 척수입니다. 그리고 요 안쪽은 보이지 않는 요 부분이 이제 중뇌라는데 요 볼록한 요 부분이 바로 다리뇌 뇌교예요. 바로 다리뇌 부분이 활성화되어 있고 그리고 변연계가 활성화되어 있다. 이런 내용 있어요. 제가 뭐 다시 슬라이드를 넘겨보기보다는 여러분 자료 갖고 계시거나 이전 동영상 살펴보시면 그런 거 다룬 내용을 다시 뭐 확인해 보시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이 활성화되어 있다. 그런 것들이 바로 REM 수면이 갖고 있는 특징. REM 수면은 깊은 수면 때는 의식이 없어요. 그런데 REM 수면은 깊은 수면처럼 체육은 완전히 이완됐어요. 어떻게 체육은 이완되냐면은 뇌관, 지금 구체적으로 뇌관 중에서도 다리뇌라고 일컫는데 뭐 좀 더 큰 범위로는 뇌관 해도 돼요. 뇌줄기를 해도 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다리뇌 부위의 망상체라는 부분이 있어요. 말 그대로 그물망처럼 생겼다는 부분. 망상체라 부르는 그 부위가 뭐 아세틸콜린 아까 말씀드린 크게 대문자 A, 대문자 C, 그 다음 또 소문자 H 이렇게 줄여서는 아세틸콜린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을 분비하는 망상체라는 것이 뇌관, 뇌줄기 전체에 이렇게 뻗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좀 더 구체적으로 다리뇌 부위에 있는 망상체, 즉 아세틸콜린을 신경 전달을 분비하는 그 망상체 부위가 활성화되어지면은 뇌 전체에 가서 아세틸콜린을 분비하겠죠. 그때 꿈을 꾸게 돼요. 그래서 아까 봤던 모노아민 중에 세로토닌이나 노에필린 이런 것들은 REM 수면을 방해하는데 아세틸콜린 같은 경우에는 REM 수면을 촉진해요. 근데 REM 수면 동안에 100%는 아니지만 주로 꿈을 꾼다 했죠. 그러니까 이 아세틸콜린하고 꿈꾸기 하고 관련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망상체가 활성하면은 위로는 그러한 역할을 하지만 이 뇌줄기, 뇌관 아래로는 뭐 운동 뉴런들을 다 억제해버려요. 그러니까 뇌는 깨어있는데 뭐 제가 이제 두리뭉실하게 표현합니다. 뇌는 REM 수면, 즉 의식에 가까운 형태로
지금처럼 깨어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죠? 의식에 가까운 형태로 뇌는 활성화되어 있는데 몸은 완전히 체위근이 완전히 이완되어 있는 거. 그래서 뇌의 생리적인 현상을 보면은 얕은 수면 같고 몸의 생리적 현상을 보면 깊은 수면 같아서 REM 수면을 역설적 수면이라 하는 거예요. 근데 앞서 봤었죠. 기면 발작이 어땠어요? 탄력 발작이 일어났죠. 바로 REM 수면 때 뇌관 활성화 상태에 해당하는 뇌관 활성화의 상태에 해당하는 체육원이 완전히 이완되어 가지고 푹 주저앉는데 그 꼬마 같은 경우에 우리 영상으로 확인할 수 없지만 그죠? 이 의식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상태가 REM 수면 상태인데 자 얘기하다 너무 멀리 왔습니다. 연결됐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여기서 이인증을 경험할 때 기면 발작을 가진 사람들이 이인증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다른 경우에 죽음의 공포나 그에 버금가는 큰 어떤 그런 정서적 경험, 소위 이제 트라우마, 외상을 경험했을 때 바로 임사체험 또는 영적 경험을 한다라고 하는 그 내용 중에 보면은 이인증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증상이 있다. 그래서 이인증이 어떻게 일어나느냐를 뇌과학적으로 한번 접근해 볼 때 그때 나타나는 뇌의 활동 수준을 보니까 배외측 전전두엽이 활동이 감소되어 있더라. 바로 REM 수면 때 나타나는 전전두 피질의 일부 활동 감소하고 일치하죠. 자, 보여준다. 그리고 관자마루엽 접합부가 꺼져 있다. 관자마루엽 접합부는 이 부분인데 관자엽이 바로 척두엽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관자엽. 그리고 마루엽은 두정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정엽하고 척두엽이 인접해 있는 이 교집합되어지는 이 교점 부분 여기를 관자마루엽 접합부를 하는데 이 부분이 또 활성순이 떨어져 있다는 거. 그런데 바로 이 부분이 제가 앞서 수업에서도 언뜻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 텐데 우리 자아를 우리는 단일한 형태로 소위 자아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도 뭐 철학적으로도 그렇고 뭐 뇌과학적으로도 여전히 뭐 논란거리가 되어지고 연구되어지고 있는데 일단 우리가 흔히 자아라고 얘기하는 그러한 심적 현상이 있다고 할 때 그 자아 중에 신체적 자아, 신체와 관련된 자아. 자, 윌리엄 제임스 미국 심리학의 아버지 윌리엄 제임스가 우리 자아는 세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사회적 자아, 즉 사회적 관계 속에서 내가 누구다라고 스스로 경험하고 얘기할 수 있는,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자아, 사회적 자아. 그리고 신체적 자아, 그리고 정신적 자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했는데 바로 그러한 개념 중에 바로 신체적 자아와 관련된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자, 자아는 제가 다운표 하겠습니다. 네, 자아라는 거 우리가 이렇게 뭐 개념화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심적 경험에 해당하는 것 중에 바로 신체와 관련된 자아가 바로 이 부위와 관련된 이 부위가 그럼 꺼져 있다라는 거. 자, 이러한 발견들은 자, 배외측 전전두엽이 지금 활동이 없다. 오케이. 그리고 신체적 자아와 관련 부분이 활동이 없다. 이것이 뭐 REM 수면 중에 나타나는 현상인데 이러한 발견들은 왜 꿈이 기괴한지 전전두 피질은 CEO와 같은 역할을 해서 시공간적으로 논리적으로 쭉 연결하는 이런 데 또 관여한다 했죠. 그래서 꿈이 시공간이 왔다 갔다 하고 앞뒤가 안 맞다라는 얘기를 하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꿈이 생생한 꿈과 그리고 임사체험이 생생하게 느껴지는 것, 실제처럼 느껴지는 것은 아까 REM 수면과 관련해서 뭐 변연계가 관련되어지고 척두엽 일부가 활성화되어진다 할 때 바로 변연계가 그리고 척두엽 일부가 바로 그러한 어떤 기억을 다시 끌어내는, 불러내는 이러한 부분하고 관련되는데 그것이 꼭 실제처럼 그렇게 우리 시각적으로 또 영화 한 편 보듯이 그죠? 과거를 쭉 훑어보듯이 실제처럼 그렇게 경험하는데 관여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변연계는 그때 말씀드렸듯이 정서 중에 특히 뭐 불안 그리고 그때는 제가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만 쾌감하고 밀접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꿈이 바로 그러한 아주 쾌감을 가져다 주는 그런 행복한 그런 정서가 담긴 꿈이나 공포와 관련된 꿈을 꾸는 것이 바로 그러한 이유도 있어요. 자, 다시 이러한 발견들은 뭐 배외측 전전두엽과 바로 신체적 자아와 관련되는 척두엽과 두정엽이 만나는
척두두정 접합부, 여기는 관자마루 접합부라 했는데 척두두정 접합부의 활동이 감소한 것이 꿈이 기괴하고 그것이 기괴하지만 그것이 현실처럼 느껴지고 그리고 임사체험 때 경험하는 것들이 현실처럼 느껴지는 것이 바로 이런 뇌의 활동 정도의 패턴과 관련된다. 즉 깨어있을 때의 활동 패턴과 다르다. 이 두 부위가 꺼져 있는 것이. 그리고 이때 바로 렘 수면 때 신체 이탈 경험을 하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인증이라 부르는 기면 발작 환자들이 종종 보이는 이런 이인증. 그리고 임사체험이라고 얘기하는 그러한 경우에 보여주는 신체 이탈. 바로 이 신체 이탈 경험이 이인증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인증 경험을 유발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그래서 렘 수면 상태에서의 뇌의 이러한 활성 패턴, 그것이 바로 이 이인증을 설명할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바로 이 이인증이 기면 발작 환자들이 보여주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죽음의 공포와 관련된 그러한 외상 같은 경우에 이인증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이 책에서 이제 소개한 걸 제가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고 싶어서 올렸습니다. 그런데 앞에 그런 얘기와 관련해서 지금 이어지는 얘기입니다. 우리 자율신경계 중에 자율신경계는 주로 내부 장기들의 활동 수준을 조절하는 거죠. 자율신경계 중에 교감신경계와 부교감신경계가 있는데 교감신경계는 말 그대로 스트레스 시에 활성화되어진 신경계예요. 즉 스트레스라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변화를 요구하는 거죠. 생리적으로 심리적으로. 대표적으로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어지는 것은 저 같은 경우에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어 있을 거예요. 상대적으로 부교감신경계보다. 그런데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는 대표적인 경우로 그죠? 위험 상황, 내가 싸우거나 생존을 위해서 아니면 도망가야 되는 이런 상황의 경우에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갑자기 실신을 한다든지 여기 나와요. 실신을 한다든지 심장이 정지된다든지 아니면 죽음의 공포와 관련된 그러한 외상을 경험할 때 교감신경계가 확 활성화된단 말이에요. 활성화되는데 그것을 싸움 도주 반응이라 불러요. 우리 이후에 정사할 때도 보겠지만 이미 1학기 때 이것들 언급하는 적이 있었을 텐데 그걸 통해서도 아니면 또 다른 과목을 통해서 들어보신 분이 계실 거예요. 어쨌든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어지는 것을 싸움 도주 반응이라 얘기를 하는데 바로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어지는 경우 중에서도 극단적인 경우 실신한다든지 심장이 갑자기 멈춘다든지 아니면 죽은 것 같은 어떤 그런 공포를 경험하는 외상 경험을 할 때 이러한 반응이 나타나는데 그럼 이러한 반응이 나타나면 내부 장기들이 거기에 해당하는 아주 급격한 변화를 보이겠죠. 그러한 내부 장기의 상태를 뇌 쪽으로 내부 장기가 지금 어떠한 상태라는 것을 뇌 쪽으로 전달해주는 감각신경이 미주신경이라는 게 있어요. 이 미주신경도 자율신경계, 그 중에서도 부교감신경계를 구성하는 신경인데 이 미주신경인 유일하게 자율신경계 중에서 이 내부 장기의 상태를 뇌 쪽으로 전달해주는 이런 역할을 해요. 그런데 이렇게 급격한 변화, 지금 저 같은 경우도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어 있고 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 있다 해서 부교감신경계는 활성화가 전혀 없는 0인 상태로 이렇게는 작동하지 않아요. 평소에 늘 교감신경, 부교감신경계는 활성화되어서 서로서로 이렇게 균형을 맞추지 하나가 활성화될 때는 하나는 0이고 또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될 때는 교감신경이 0이고 이런 식으로 작동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이 늘 교감신경, 부교감신경계가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내 내부 장기 상태를 생존에 적응적이도록 즉 내 몸이 일정한 수준, 소위 이걸 전문적으로 항상성이라 얘기하는데 내가 생존하고 번식하는데 적응적인 일정한 수준, 즉 항상성을 유지하게끔 얘들이 계속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러한 교감신경의 활성화 중에서도 그냥 작은 스트레스가 아니라 이런 큰 스트레스를 탁 겪게 되면은 교감신경계와 싸움 도주 반응을 보이는데 이것이 평소와는 다른 아주 급격한 어떤 그런 변화를 가져다 준단 말이에요. 그럼 이 내부 장기가 그러한 싸움 도주 반응에 해당하는 어떠한 상태를 보일 텐데 그러한 상태, 내부 장기의 상태를 뇌로 전달해주는 신경이 바로
부교감 신경 중에 하나인 미주신경이 그런 역할을 해요. 그런데 이 미주신경이 이렇게 아주 그 평상시와 다른 이런 급격한, 달리하면 교란된 이러한 상황을 보내주면, 즉 달리하면 여기 말대로 미주신경이 과활성화되어지면은 이 미주신경이 어디로 올라가면 뇌간 부위, 아까 뇌간 뇌줄기 말씀드렸죠. 뇌간 뇌줄기 부위에 아세틸콜린, 아까 망상체 얘기했죠. 바로 망상체가 아세틸콜린을 신경 전달물질로 사용하기 때문에 바로 아세틸콜린 시스템에 불러요. 그 부분을 활성화시켜요. 활성화시키면 이 아세틸콜린은 아까 언뜻 판사하면서 말씀드렸었는데, 아세틸콜린, 뇌간의 아세틸콜린 시스템은 언제 REM 수면을 유발시켜요. 그래서 REM 수면 때 바로 뇌간 아세틸콜린 시스템이 활성화돼요. 우리 앞서 REM 수면의 특징 얘기하면서 REM 수면 때는 PGO파가 활성화되어진다. PGO파가 생겨난다. 그리고 PGO파가 생겨나는 것은 꿈꾸기와 같이 일어난다 얘기했죠. 그때 P가 뭐예요? 폰즈, 뇌교, 바로 다리뇌예요. 다리뇌는 지금 뇌간에 해당하는 일부분이죠. 즉 뇌간 전체에 망상체가 있지만 특히 다리뇌의 망상체, 즉 아세틸콜린 시스템이 활성화되어지면 바로 렘의식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뇌간에는 어떤 스위치가 있다. 지금처럼 정상적으로 깨어있도록 하는 스위치가 있고, 그리고 REM 수면을 유발하는 스위치가 있다. 그래서 바로 그 뇌간은 뇌의 어떤 활동 수준을 조절하는 뇌간 활성 시스템, 뇌간 각성 시스템을 부른다. 아까 말씀드렸던 거. 그렇게 갑자기 렘의식으로 빠져들이는 거예요. 기면 발작 또 뭐요? 깨어있는 상태인데 갑자기 렘의식 또는 렘 수면 상태가 침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체육은 이완되어서 탄력 발작이 일어나고, 또 의식은 있는데 몸은 안 움직여지는 수면마비라고 부르는 그런 현상도 일어나고, 그리고 이게 현실인지 꿈인지 구별이 잘 안 되죠. 왜? 뇌가 정상적으로 깨어있는 그러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죠? 인면 환각도 경험하고, 그리고 아까 졸음 발작이 또 있다고 했는데, 이런 여러 가지 증상 중에서 2가지 이상을 보이는 것이 기면 발작이라 했는데, 바로 기면 발작이 지금 보여주는 이것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아까 봤던 꼬마, 기면 발작을 갖고 있는 꼬마가 막 뛰고 이렇게 흥분해 있죠. 막 놀이를 시키는 것 같은데 옆에서 하면 간질기도 해요. 그 아이가 지금 뇌간 뇌줄기 활성화 시스템이 뭔가 정상적이지 않은데, 그 동영상 찍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이 상황을 만드는 것 같기도 한데, 주변 사람이 흰 가운 입은 사람이 막 간질기도 하고 손뼉치기도 하고 애를 흥분시키니까 갑자기 푹 주저앉아 버리죠. 탄력 발작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이 교감신경계 활성화로, 그죠? 미주신경이 보여주는 과활성화 뿐만 아니라 뇌간의 아세틸콜린 시스템이 과하게 활성화되어지니까 깨어있다가 갑자기 렘 스위치가 탁 켜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렘 수면 상태, 즉 렘의식으로 빠져버리는 거죠. 이것이 바로 기면 발작에서 나타나는 바로 그런 현상, 그리고 임사체험이라고 소위 얘기하는 그런 경우에 2인증 경험을 설명한다. 그때 2인증, 내 몸을, 그죠? 내 몸에서 내가 쭉 빠져나오면서 내 몸을 들여다보는 이러한 경험을 우리 꿈에서도, 즉 주로 꿈을 꾸는 렘 수면 상태에서도 한다. 그러면 바로 렘 수면 상태의 의식 수준, 즉 렘 의식 상태가 바로 기면 발작에서 보여주는 그러한 것과도 중첩될 뿐만 아니라 소위 유체 이탈이라고 얘기하는 2인증하고도 관련된다. 그렇게 해서 앞에 기면 발작 소개하고, 지금 2인증 소개하고, 그 하위 어떤 식으로 일어나는지 그 기전을 여기서 나름 제가 간단하게, 좀 복잡하죠. 절대 간단하지 않은데 제가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쥐나 고양이, 인간, 즉 포유류, 우리 교재에 보면 조류나 포유류는 REM 수면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조류나 포유류, 이 경우에 지금 이제 실제적으로 실험한 예가 포유류만 했는데, 쥐, 고양이, 그리고 인간의 경우에도 미주신경을 자극시키면은 곧장
REM 수면 상태로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간질, 뇌전증 환자 같은 경우에 이 미주신경을 자극해서 간질을 증상을 뭐니까 치료한다 할까요? 간질 증상을 떨어뜨리기도 해요. 자, REM 의식으로 곧장 들어가고 REM 수면 때 나타나는 현상으로서 좀 전에도 언급했지만 PGO파라는 게 생긴다 했죠. 즉 P는 뇌교, 다리뇌예요. 즉 뇌관 중의 일부예요. 거기에서 뇌파가 생겨나고 그 다음에 G는 시상의 일부를 했죠. 시상에서 뇌파가 생겨나고 그런 O는 또 후두엽이라 했죠. 후두엽에서 뇌파가 생겨나고 이것이 순차적으로 PGO 이런 식으로 뇌파가 생겨나는 이러한 현상이 꿈꾸기하고 같이 일어난다 했어. 주로 많이 꾸는 REM 수면 상태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 말씀드렸죠. 그래서 쥐, 고양이, 인간의 경우에 미주신경을 자극해 보니까 렘 수면 또는 렘 의식 상태로 곧장 빠져들어가고 PGO파도 생겨나고 마비, 아까 뭐라고 했죠? 탄력 발작 설명할 때 REM 수면 상태에서는 뇌간, 그 중에서 특히 다리뇌의 망상체가 활성화되어지는데 다리뇌 망상체는 아세틸콜린을 신경전달 물질로 분비한다. 이것이 뇌로 분비될 때는 REM 수면을 가져오고 꿈꾸기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이것이 하위, 즉 척수 수준으로 아세틸콜린이 분비될 때는 척수에 있는 모든 운동 뉴런을 억제해가지고 몸이 축 이완되어진다. 바로 그 마비가 유발된다. 바로 체위근이 축 이완되어지는 것이 뭐죠? REM 수면 상태에서 깊은 수면이 나타내는 그러한 특성이라고 앞서 말씀드렸죠.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 그래서 아까 여기 봤지만 실신, 심정지, 공포와 같은 이러한 경우에 우리의 교감신경계가 싸움 도주 반응을 보이고 그 교감신경계에서 활성화된 내부 장기의 상태가 미주신경을 거쳐서 뇌간에 가서 아세틸콜린 시스템을 켜버리면은 이것이 깨어있는 중에도 갑자기 렘 의식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경우가 있다. 다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은 렘 의식을 경험하고 즉 렘 수면 상태와 유사한 걸 경험하고 그때 경험하는 증상 중에 하나가 이인증, 자기 몸에서 자기가 쭉 빠져나와서 자기를 들여다보고 주위 사람들을 이렇게 그죠 뭐라고 할까요? 소위 유령이 영화 같은 데서 유령이 이렇게 들여다보듯이 그러한 경험을 한다. 그런데 그러한 경험이 우리가 꿈꿀 때 하는 그러한 실제적인 경험과 유사하게 느껴진다. 그래서 임사체험을 하는 사람들이 그러한 경험을 하고는 내가 이성이 아닌 저성에 갔다가 왔다, 죽었다가 살았다라고 하는데 뇌 입장에서 보면은 그것이 전전두 피질, CEO와 같은 기능, 즉 시공간의 전체적인 연속성 이런 것들 그리고 논리적이고 정합성 이런 것들을 짜 맞추는 이러한 기능과 관련된 전전두 피질의 기능이 감소되어 있고 아까 신체적 자아와 관련된 그러한 정보 처리를 하는 두정역, 척두 두정 접합부가 활동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경험을 한다. 그런데 그것이 렘 수면 상태에서도 마찬가지로 요 부위들이 기능이 떨어져 있고 바로 임사체험, 렘 수면 상태에서 그런 기능이 떨어져 있는데 즉 기능이 저하되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임사체험이나 인차체험 때 겪는 그러한 이인증, 소위 또 다른 말로 이제 영적 경험과 관련되지 않을까 이렇게 뇌과학자는 생각하고 바로 꿈꿀 때도 그것이 생생하게 여겨지는 것이 바로 그런 임사체험 때 경험하는 영적 경험하고 관련되어진다. 그것은 한마디로 바로 렘 의식 상태다. 그런데 이렇게 쉽게 렘 의식 상태로 빠져들어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 다 그런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쉽게 이렇게 임사체험, 소위 임사체험, 그 중에 이인증을 경험하고 이렇게 렘 의식 상태로 쉽게 빠져들어가는 사람이 있다. 즉 달리하면 뇌간의 깨어있음과 REM 의식, REM 수면을 조절하는 스위치가 좀 고장이 나 있다. 제 표현을 보면 고장이 나 있다. 건강하지 못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야. 그런데 이 출발점이 뭐예요? 이 제목처럼. 어디서 출발했죠? 바로 내부 장기 반응에서부터 출발한 거야. 그런데 이 내부 장기는 뭐 하는 거죠? 음식을 먹고 소화시켜서, 그죠? 내 몸을 구성하는 물질을 만드는 대사작용하는 거죠. 이런 것들은 식물도 해요. 식물들은 단지 생존과 번식을 위해서
이동하지 못할 뿐이지, 그죠? 기본적으로 에너지를 받아들이고 축적하고 자기 이 물질 대사작용을 해서 이렇게 자라나고 하는 거는 하죠. 근데 우리 몸 중에서 바로 이 내부 장기의 기능이 바로 식물들이 하는 그런 기능과 동일한 거예요. 그 이외에 우리가 갖고 있는 감각이라든지 운동이라는 건 다 뭐예요? 결국 이 내부 장기를 통해서 에너지를 흡수하고 대사작용해서 결국 우리의 생존하고 번식하기 위해서 좀 더 잘 감각하고 그 감각을 이용해서 결국은 뭐예요? 운동을 하는 거죠. 그 운동하는 이유가 결국을 알고 보면은 내부 장기가 에너지를 축적하고 대사작용할 수 있도록, 즉 먹고 마시고 싸우고 도망가고 교미하고 하기 위한 운동인 거죠. 궁극적으로 보면, 생물학적으로 보면은. 그래서 바로 이 내장 반응은 바로 식물성 기능이라 불러요. 그래서 자율신경계, 아까 말씀드린 교감신경계, 부교감신경계, 자율신경계를 달리 별명을 부를 때 vegetable이 채소란 뜻이죠. 식물이란 뜻이죠. 그래서 vegetative nervous system에서 식물성 신경계라 부르는데 바로 그 내장 반응과 관련된 자율신경계, 그리고 그 자율신경계 하는 것은 이 내부 장기를 잘 소화하고 에너지를 전환시키고 하는 대사작용을 하도록 하는 것인데, 바로 이 내부 장기 반응이 뭐요? 바로 의식, 지금 얘기했던 렘의식이냐 아니면 깨어있느냐, 이것 때 근간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의식의 출발은 뭐예요? 이 내부 장기에서부터 출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장신경을 제2의 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와 관련돼서 또 이렇게 주변에 나와 있는 책들이, 흥미로운 책들이 있어요. 앞서 슬라이드에서 우울증 얘기하고 하면서 참고로 마오라는 효소를 만들어낸 유전자가 활동이 낮은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이 어릴 때 외상과 관련된 직간접적인 경험을 하고 나면 나중에 청소년 시기나 성인이 됐을 때 공격성, 폭력 행동을 보이는 경우가 많더라. 그런데 왜 그럴까? 그 기저에 있는 원리, 즉 가설을 원리로서 이렇게 제기한 가설 이론을 보니까 바로 그런 사람들은 정서 반응에 민감하더라. 그런데 그 정서 반응이 뭐냐면 결국은 이 내부 장기 상태거든요. 우리 뒤에 가서 정서 스트레스 가서 볼 테지만 결국 정서에 내가 기쁘다, 슬프다, 두렵다, 불안하다라는 그런 감정, 내가 자각할 수 있는 감정을 만들어내는 원자료 중에 가장 중요한, 그것만은 아니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내부 장기의 상태예요. 즉, 이 내부 장기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전달해 주는 게 미주신경이에요.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과정을 거치고서 렘 스위치를 크면은 렘의식으로 빠져들고, 그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또 깨어있는 상태로, 지금처럼 여러분의 저처럼 깨어있는 상태를 만드는데, 이 내부 장기가 너무라기보다는 통상적이지 않고 교란되어 있다든지 민감해서 아까 극심한 싸움 도주 반응에 해당하는 그러한 급격한 변화가 일어난다면은 그 신호를 전달하는 미주신경이 과하게 활성화되어지고, 그것이 뇌간 활성화 시스템을 통해서 스위치를 갑자기 깨어있는 데서 렘 스위치로 휙 넘어가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까 쭉 말씀드린, 그죠? 이인증, 임사체험, 그리고 그러한 상태가 기면 발작 때 잘 일어나고, 그런 내용을 보니까 렘 수면 때 나타나는 그러한 그 신경 생리학적 현상과 유사하다는 얘기는 제가 앞서 재차 3차 말씀 반복드렸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의식 상태라는 것은 바로 내장 반응, 즉 식물성 기능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아까 공격성하고도 다시 연결해서 말씀드렸는데 결국 뭐죠? 우리의 토대가 되어지는 것은 이 내부 장기가 어느만큼 건강하게 잘 작동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 최근에 나온 기사를 보니까 자폐 스펙트럼 같은 경우, 흔히 우리가 자폐증 얘기하는 하는 경우에, 즉 자폐의 경우에 보니까 설사나 위장장애나 복통 이런 것들이 많다는 거. 더 연구해 보면 알겠지만 제 의줍잖은 추측으로는 조현병이니 뭐니 해서 소위 정신질환 얘기하는 것은 다 뿌리가 이 내부 장기
먹고 마시고 소화하는 데서 출발하리라고 저는 생각해요. 파킨슨 같은 경우에도 이미 오래전에 그러한 어떤 그런 이론이 있긴 했는데 아직까지 연구가 상대적으로 진척이 안 돼 있는데 파킨슨 같은 경우에도 그 근본 뿌리가 어딘지 살펴보니까 소화관에 있다라는 이런 이론이 있어요. 소화관의 어떤 문제의 출발이 파킨슨 병의 근본 원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여기 큰 제목처럼 그죠? 우리 신경계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의 정상적인 어떤 의식, 정신기능, 운동기능 이런 것들이 그 근간이 뭐예요? 결국 이 내부 장기 먹고 마시고 소화하는 여기서 출발한다라는 거예요. 1학기 때 수업 들었고 지금 들으시는 분 기억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우리 신경계가 단순한 동물들은 거물처럼 아까 뇌간의 그 거물 망상체라 그랬죠. 망상체라는 뜻은 거물 모양이라는 뜻이에요. 바로 뇌간에 있는 그 망상체처럼 아주 단순한 신경계를 갖고 있는 동물들은 신경계가 이 거물처럼 이렇게 퍼져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모여서 우리의 중추신경계, 뇌나 척수처럼 되어지는 세포들이 모여지는 즉 중추신경계의 원시적 형태가 어디서 제일 처음 나타나냐면 바로 소화관 먹고 에너지 흡수해서 대사하는 즉 이 유기체 자체를 살리는데 가장 중요한 이 소화관 주변에서부터 신경세포들이 모였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지금 보고 있는 자율신경계와 관련된 것이고 거기에서부터 진화해가지고 이것이 점점 세포들이 모여지면서 우리가 보고 있는 우리 인간에게서 척수와 뇌가 됐다는 거예요. 즉 중추신경계의 근원은 뭐 소화관 주위에서의 세포의 모임부터 시작했다는 거죠. 그걸 통해서 보더라도 우리의 의식이라는 게 있어서 내장의 상태가 얼마나 중요하며 좀 전 말씀드린 자폐증의 경우에 소화관과 내장, 위장 그때는 이제 위와 장기 즉 그 위하고 이 소장, 대장 그래서 GI, 게스트로 인테스티널 뭐 시스템 얘기하는데 바로 그런 장기와의 기능과 관련된다 자폐증이 그리고 파킨슨 같은 경우에 소화관에서 그 근본 원인이 시작된다라는 그러한 가설과 함께 에비던스가 있는데 그쪽 연구는 아직 크게 진척이 아직까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추측인데 이건 제 개인적인 아주 어줍지 않은 추측인데 조현병도 그렇고 모든 질환들 즉 신경계를 바탕으로 하는 어떤 소위 정신적이라 얘기하는 것과 그리고 어떤 행동상의 그러한 문제들은 다 이 내부 장기로부터 시작한다라고 저는 감히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앞서 제가 지금 세 번째, 네 번째 말씀드렸는데 앞서 마오 유전자하고 공격성 그 아래에 있는 원인이 되어진다라고 들여다봤던 그 이론이 뭐였죠? 바로 정서의 높은 민감 반응을 보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정서를 이루는 원자료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내부 장기 상태거든요. 제가 전달하려는 바가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잘 전달되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더 이상 여기서 머물 수는 없고요. 할 것도 많은데 시간도 너무 많이 갔어요. 그래서 제가 반복도 너무 많이 했고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요. 이게 이제 뇌간 제가 이제까지 얘기했던 뇌간이 아니라 뇌간, 뇌줄기 그림이에요. 이 부분이 뇌간, 뇌줄기예요. 이 부분이 중뇌고 나머지가 후뇌예요. 그래서 후뇌, 중뇌, 전뇌 이렇게 나뉘는데 중뇌하고 후뇌를 합쳐서 뇌간, 뇌줄기예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동영상으로 잘 안 보이실 텐데 잘 안 보이는 게 안 보이실 것 같고요. 그 자료를 갖고 계신 분이나 교재를 갖고 계신 분은 여기 노에피네프린이라고 쓴 게 있어요. 노에피네프린 출발점이 바로 이 부분인데 어디요? 뇌간에 있어요. 아까 모노아민 중에 하나죠. 그리고 여기 빨간색으로 세로토닌이라고 써놨는데 이 세로토닌 출발점이 또 뇌간에 있어요. 이거 모노아민 중에 하나죠. 그리고 도파민은 여기 안 나타나 있지만 도파민 출발점이 어디라고 했죠? 바로 파킨슨병과 관련된 흑질 그리고 보상 경로와 관련된 복측 피기아라 부르는데 영어로 BTA라 그래요. 이거 1학기 때 했던 내용이거든요. 그게 어디 있냐면 즉 BTA라는 부분과 흑질이 어디 있냐면 바로 이 중뇌 부분에 있어요. 자, 모노아민에 해당하는 것 세 가지 다 어디 뇌간 뇌줄기에 있는 거. 그런데 얘 화 살펴보세요. 이 뇌 전체를 쭉쭉쭉쭉 뻗어가지고 여기 가서 이 신경전달을 분비하는 거, 즉 뇌 전체를 깨워내는 이런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각성이 주의하고도 밀접한 관련이 있고 각성을 바탕으로 주의가 잘 기능하고 주의를 바탕으로 바로 의식이라는 게 생겨나는 거예요. 생겨나는 것이 의식이라는 것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각성 피라미드 그리자면 이게 1학기 때 우리 수업하면서 여러 차례 그렸는데 각성이 가장 바탕되죠. 그 위에 주의, 그다음에 의식이라는 것이 가능하다.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요. 물론 이것이 딱딱 이렇게 제가 칼로 무자르듯이 이렇게 나뉜 부분 아니에요. 이게 스르스르 이게 중첩 오버랩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지금 각성 부분과 관련된 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아까 뇌관 각성계 중에 아까 말씀드린 아세틸콜린. 여기 보면 아세틸콜린이라 써놨는데 이건 줄여서 대문자 AC, 소문자 H 이렇게 써요. 아세틸콜린 부분도 뭐요? 어디서 출발하냐면은 지금 여기 이 다리내 중간내, 다리내 중간내라고 써놨는데 이것이 다리내, 이 블룩한 게 다리내 또는 뇌교라고 부르는데 다리내와 중간내에 걸쳐 있는 망상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교재 내용상. 그래서 이 부분에 망상체는 그물만 모양 생겼다 했죠. 그리고 아세틸콜린 분비하는 신경 핵들이 모인 것이 하나 더 있어요. 여기 부분에 하나 있어요. 이 부분은 바닥 앞내 또는 기저 전내라 그래요. basal forebrain 이렇게 불러요. 베이스 아래쪽에 있는 브레인 중에 앞쪽에 있는 해서 basal forebrain에서 기저전내라 부르는데 우리 교재에서는 이것은 바닥 앞내라고 한글로 번역했어요. 이 부위에도 아세틸콜린 세포들이 모여 있어요. 자, 아까 노에필프린 그리고 세로토닌 그리고 그다음에 도파민은 여기 표현 안 됐지만 아까 흑질과 BTA라는 게 있었고 지금 그린 부분이 망상체 아세틸콜린 그리고 아세틸콜린 분비한 세포들은 하나 더 여기에 이렇게 몰려 있어요. 이 부분들이 금방 말씀드린 여기 노에필프린, 세로토닌, 도파민 그리고 아세틸콜린 이 부분들이 바로 뭐 뇌간에 포진해가지고 뇌 전체를 깨워내는 각성 시스템이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을 지금 그림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중추신경계가 원시적인 중추신경계가 소화관 주변에서부터 시작했다고 했는데 그 전에 그런 중추신경계에 해당하는 것이 없는 단순한 동물들은 신경계가 이 그물처럼 이렇게 얼기설기하게 이렇게 되었다 했죠. 그런데 지금 망상체가 말 그대로 그물 모양이라는 것도 이건 제 개인적인 추측입니다만 이것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죠? 망상체 형태로 있다는 것이. 그런데 이 뇌관이 우리 1학기 때 그런 말씀 드렸었는데 이 뇌관이 뭐 지금 뇌 전체를 깨워내는 각성 그리고 각성에 의해서 주의 그 주의에서 의식이라는 것이 가능한데 이 뇌관이 뭐하고 직접 연결되어 있죠? 물론 모든 감각들이 이 뇌관으로도 그죠? 격가지를 보내가지고 그러한 감각을 통한 자극이 이 뇌관 이 신경 전달 물질을 매결해가지고 뇌를 깨어내기도 하지만 이 뇌관 부분이 어디요? 바로 내부 장기와 연결된 이 자율신경계와 직접 연결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선 슬라이드에서 내장 반응, 즉 우리의 식물성 기능이라는 것은 바로 의식의 토대가 되어진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는 저희 교재는 없어요. 제가 아까 봤던 그 뇌의 가장 깊숙한 곳이란 그 책에서 이제 하는 것들을 가져와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망상체 얘기하다가 이제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게 생각나서 좀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여기에 이 녹색으로 표현한 것들이 바로 아세틸콜린이 분비되어서 뇌 전체에 깨워낼 때 바로 잠자는 중에는 렘 수면을 유발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바로 이 부위 뇌관 부위가 뭐 여기 작은 제목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수면 각성 뇌 기제라고 그랬어요. 즉 수면 각성에 해당한 뇌 메커니즘인데 바로 이 부위가 수면 상태냐 각성 상태냐 즉 각성 수준을 떨어뜨리느냐 아니면 깨어나게 하느냐에 관련되는 부위인데 이 부위로 무엇이 신호를 주냐 하면은 SCN 세포가 우리 앞서 봤던 식교차 상해 즉 생물학적 시계 또는 생체 시계라 부르는 SCN 뭐 이걸 또 다른 별명으로는 메스트 클락이라 부른다 했죠. 바로 SCN이 선타임에 맞춰서
24시간보다 조금 긴 그 일주일을 매번 선타임에 맞춰서 24시간이 되도록 째깍 생체 시가 돌아가면서 그 신호를 뇌 전체에 보낸다 했죠. 그 보내는 것 중에 한 부위가 바로 이 뇌간 부위로 보내주면은 이 뇌간 부위가 뭐 각성과 관련해서 각성 수준을 높이든지 떨어뜨려서 수면으로 접어들든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면으로 접어드는 중에 여기에 아세틸콜린을 분비하는 이 부위가 활성화되어지면은 우리 뇌는 어떻게 REM 수면 상태로 들어간다. REM 수면 상태로 들어갔을 때는 어떤 부위는 활성이 높아지고 어떤 부위는 활성이 낮아지면서 여차저차하다 얘기를 했었던 거예요. 네, 여기 뭐 노에필프린, 세로토닌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뭐 지금 아세틸콜린만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뇌간 망상체, 여기서는 주로 이제 다리내 중간뇌 망상체라고 이렇게 또 교재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는데 요 망상체가 아래쪽으로 아세틸콜린을 분비할 때는 저기 아래쪽은 여기까지는 뇌고 아래쪽엔 척수예요. 아래쪽으로 아세틸콜린을 분비할 때는 척수에 있는 운동유른을 다 억제해가지고 바로 이 체위근들이 착 이완되도록 하는 거죠. 이거 REM 수면 때 나타나는 특징이지 않습니까? 아까 앞서 뭐 탄력 발작과 관련해서 기면증에 또도 얘기를 했었고, 그 임사체험이라고 얘기한 소위 그러한 체험 중에 나타나는 현상으로서 이인증과 관련해서도 얘기를 했었던 바로 그 얘기를 또 지금 반복한 거예요. 자, 이건 또 다른 얘기입니다. 우리 이제 이 남아있는 내용하고도 무관하진 않은데, 알츠하이머 병과 관련해서 인지 저하 되는 것을 치매라 부르죠. 만성적으로, 그죠? 지속적으로 쭉 나타나는 어떤 인지 저하, 뭐 이걸 디멘시아. D는 뭐가 없다라는 뜻이고 멘트는 멘탈할 때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디멘시아를 치매를 하는데 뭐 다른 데서는 개념 정의하기를 그냥 인지 붕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만성적인 인지 저하, 뭐 이제 치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알츠하이머 병과 관련해서 나타나는 인지 저하, 인지 붕괴를 알츠하이머 치매라 하는데 바로 알츠하이머 치매의 초기에 어떤 현상이 있냐면은 바로 여기 아까 이 부위가 뭐라고 했죠? 교재에서는 바닥 앞내라 했는데 여기 예전에 제가 배울 때는 기저전내라 배웠어요. 베이잘 아래쪽에 있는 forebrain, 베이잘 포브레인에서 기저전내라 부르는 이 부위에 아까 뭐 아세틸콜린 세포들이 모였다 했죠. 그런데 바로 알츠하이머 치매 초기에 여기에 있는 아세틸콜린 세포들이 사멸해요. 점점 여기에 있는 세포들이 죽어나가요. 즉 뭐요? 뇌 전체가 깨어나는 그런 각성이 안 되어진다는 거죠. 자, 잠자고 있는 중에 아세틸콜린이 활성화되어지면 REM 수면으로 들어가고 여러분이 깨어있는 중에 이 아세틸콜린 이 시스템이 활성화되어지면은 말 그대로 뇌가 반짝반짝 제 표현으로 보자면 반짝반짝 깨어나가지고 뭐 학습과 기억에 도움이 돼요. 우리 앞서 해마와 관련해서 기억 얘기했었는데 해마가 기억을 응고할 때도 이 아세틸콜린 시냅스가 작용을 해요. 그래서 아세틸콜린이 깨어있는 동안에 아세틸콜린이 분비되어지면 각성 그리고 주의력을 높이면서 학습과 기억에 도움을 주고 뇌 전체가 반짝반짝 깨어나니까 인지 처리에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자는 중에 아세틸콜린이 분비된다면 그건 REM 수면이 되어진다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알츠하이머 병 초기에 알츠하이머 병 초기에 바로 어디 이 기저전내 부위에 있는 아세틸콜린 세포들이 하나하나씩 죽어나가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자, 수면장애 세 번째 건가요? 우울증하고 그 다음째 기면증하고 REM 행동장애 할 차례인데 다음 수면 기능 남았고 꿈의 기능 남아서 제가 이번 시간에 다 할 줄 알았는데 또 역시나 재차 3차 말씀드리고 뭐 교재 없는 내용이지만 제가 흥미로워서 꼭 전달해 주고 싶은 욕심에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어요. 그래서 제가 뭐 수면은 이거 뭐 6번까지 할 수는 안 된다겠는데 어쩔 수 없네요. 그래서 이번
마치고 다음 시간 한 번 더 수면하고 나머지 시간 정서 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